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는 게 괜찮으셨어요? 밖에 좀 비가 별로 아직 안 오나요? 괜찮더라고요. 네. 왜 안 괜찮아요? 내비를 네. 30분 맞춰놓고 왔는데 네.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슬아슬하게. 괜찮으셨어요? 일찍 나오면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다행히 안 네. 늦었어요. 아 일찍 오셨어요 두 분. 네. 조금 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전국에 또 빠르게 굴러가니 자 민주당 네. 정당대회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의제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선호투표제 이거 뭡니까? 대변인 이거 뭐 아직 결정 안 됐죠? 네, 뭐 시끄러운 상황인데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당대회에서 이거 하는 걸 네. 처음 봐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예. 지금 저희 전당대회에 흘러가는 게 난장판입니다. 아 난장판이다. 네, 그냥 뭐 이렇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 이렇게 칼 들고 멋있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유리병 깨서 유리조각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난잡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라서 시작부터 예. 전당대회 네. 준비위에서 이제 고민이 깊었나 봐요. 아. 선호투표라는 게 단점은 때로는 예. 그 민심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일단 제도부터 설명해 드리면 1등 하는 후보 원래 단순다수 대표제는 이제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선호투표제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적어놓고 예. 이제 3순위를 떨어뜨려 버린 다음에 그 3순위가 가지고 있던 2순위 표를 그렇죠. 붙어가지고 원래 반영하는.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음.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1등이 아닌데 2등 투표만 많이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민의를 그럴 수 왜곡한다는 있겠네요. 지적을 네, 받기도 네. 하는데 근데 이게 장점은 어쨌든 네거티브 하는 그런 선거 양상을 많이 소강시켜 줍니다. 왜냐면은 이게 단순다수 대표제에서는 김병민 나쁜 사람이야. 네. 김병민 벌하기 위해 나를 찍어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선호투표로 가면 김병민에 투표하는 사람의 2순위 투표에 제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제가 세게 네거티브하면 그렇겠네. 예. 김병민 부시장 레이스에서. 지지하던 네, 네. 분들이 저를 3등으로 밀어넣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조심하게 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전준위에서 네. 전당대회 할 때 유리병 깨지 마라. 그냥 글로브 너무 끼고 난타전하지 마라. 글로브 끼고 해라. 네. 머리끄댕이도 잡지 말고 네. 뭐 이런 고민이 반영된 거 아닌가 해석합니다. 그런 고민이 반영됐는데 왜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유리병을 깨서 조각을 던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죠. 뭐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하길래 제가 확인해봤는데 애매해요. 거기는 결선 투표 이렇게 써 있나? 뭐 결선 투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당규에는 또 뭐 선호투표 등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룰이라는 게 선거 앞두고 급하게 정하면 이거 네가 유리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된 게 뭐 그냥 유리병 깨고 싶다 뭐 이런 겁니까? 국민의힘의 교훈을 민주당이 좀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요? 전당대회 그쵸. 앞두고 유불리를 가지고 룰을 변경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원 투표랑 민심 투표가 있던 거를 당원 100%로 변경을 하게 되면 유불리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가는데 가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힘과 권력이 센 세력들 중심으로 이런 룰에 대한 변경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민주당의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의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를 완전 코너로 몰아세우기 위한 전략처럼 이 선호투표제를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만약 김민석 전 총리가 당선되고 나도 정당성을 다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제가 선거를 저도 여러 번 치러보면서 느낀 거지만 선거에서 가장 경계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심이 동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이지미 하듯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 룰까지 변경한다. 그럼 사람과 민심이라는 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반작용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가 그래도 강한 후보잖아요.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있고 옆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달리 가지만 결국은 한 팀처럼 보이고 정청래 후보가 약자처럼 보이는데 아니 이기는 사람들이 왜 룰까지 바꿔가면서 저렇게 하지? 사실 알고 보면은 이기는 게 아니라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오히려 다른 방식의 시그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한 판 좀 숨고르게 하면서 뒤로 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힘센 사람들이나
김민석 총리, 송영길 대표 측에서 룰을 바꾼 건 아니고 네. 전준위에서 바꾼 건데 전준위에서 이를테면은 그 전당대회 일정 이런 것들은 또 김민석 총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서 그건 또 김민석 총리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룰이 가고 있다기보다는 당 내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 찌르기, 급소차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심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혁신당에서 보시기에 유불리로 따지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얘기하신 바대로 지금 이 선호 투표로 가게 된다면 얘기한 것처럼 비토층이 많은 사람이 불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비토층이 많은 건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측의 비토가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동정 여론도 많대요. 근데 이게 그거는 뭐 정청래 대표의 개인의 이미지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방금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게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또 얘기하신 거는 그 언더도그마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괴롭힘을 당하는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어울리는 정치인이에요. 그런가요? 본인께서 워낙 세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예.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김민석 총리 물론 이게 정청래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흔히 얘기하는 친청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이번에 얘기가 나온 감기약 논란이라든가 굉장히 민주당에서 강한 워딩으로 공격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그 내란 프레임을 상대 자기 정적들한테 씌워서 주저앉히는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국 이 감기약 논란이 뭡니까? 너 사실은 그때 일부러 계엄 해제 투표 안 한 거 아니야? 이 말을 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외부를 향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할 때가 아니라 내부에게도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는 건 이건 아예 아랫사람이 아니라 아예 적으로 상대의 진짜 거꾸로야 될 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말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당원들에게 어떤 긍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여기에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결정됩니까, 부대변인님?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최대한 오늘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소위 꼴을 봤을 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선호투표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점이 작동하기보다는 배제 투표 형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네거티브를 줄이지만은 그 후보자들이 많으면은 연계하거나 뭐 작전을 공동 작전을 펼쳐서 2등에 누구 뽑지 마라 이래 버리면 배척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선호투표제로 가게 되면? 뭐 그게 뭐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물론 긍정적으로 작동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선호투표제라는 게 반드시 뭐 네거티브를 없앨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원래 룰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안 나오게. 일단 뭐 어떤 결정이 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방금 전에 감기약 얘기하셔가지고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가지고 CCTV까지 공개를 하면서 보셨어요 어제? 네, 봤습니다. 담장을 넘어가고 국회 로텐도를 뛰어가는. 근데 그렇게 다급해 보인다는 느낌은 조금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12시가 넘는 시간이죠. 그 12월 3일 계엄 당일에 저마다의 기억들을 거의 분 단위로 다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10시 반 정도에 집에서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방문을 팡팡팡 두들겨서 야 계엄이래 라고 해서 뭔 소리야 그러고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몇 분 뒤에 시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부시장한테 전화를 한 거죠. 빨리 시청으로 와라. 그래서 부시장의 그날의 행적이군요.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은 또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시청으로 가고 저도 막 우왕장하면서 그 차가 혹시 못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택시를 잡아서 갔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챙길지 긴급 지시하고 빠르게 정리해서 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메시지를 나갔던 시간이 제 생각에 12시 언저리였던 것 같거든요. 그 1시간 1분 1초가 정말 긴박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어떻게든 의원들이 와갖고 계엄 해제 표결하겠다고 상황 종결되고 나서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이제 거꾸로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또 짜고 있지. 다 알고 있었지. 왜 어디서 뭐 하다가 이 시간에 나타났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공격을 해왔던 게 민주당의 스타일인데 그래 김민석 전 총리는 나 이 영상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해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참에 아주 좋은 기회인데 김민석 총리 해명을 납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그 기준에 준해서 더 이상 과한 그 이상의 정치적인 공세들은 이제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돌려드리고 싶네요. 납득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민석 전 총리는 딱 1초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저도 그날 국회에도 있었고 계엄 3대 기관 중에 2개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에 뒤엉켜 있다가 중간에 뉴스공장에서 긴급하게 방송 투입해달라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 진치고 있던 계엄군 일개 분대 소대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렇군요. 그 김민석 총리 들어가던 그 시기면 아직 그 국회 외벽을 다 계엄군들이나 경찰들이 막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못 들어갔었잖아요. 소위 시끄러 임마라고 하는 그 명연상을 남겼던. 그래서 긴박하게 안 보인다고 하지만은 거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절차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그 표결 늦은 사람들은 있거든요. 국회에 가긴 갔으나 이게 너무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라서 우원식 의장께서 절차 딱 갖춰지자마자 표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표결 자체를 못한 걸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거나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준석 대표께서 그 국회 외벽에서 막 그 체증하고 이럴 때도 막 민주당 지지층이 소위 조롱할 때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 김병민 부시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우리 지지층이든 우리 당 그 의원한테 하는 것이든 상대 당 의원한테 하는 것이든 일관성을 갖추고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 국민의힘 의원한테 하는 비판은 좀 다른 결이에요. 거기는 일단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께서 표결을 방해해서 뭐 다른 데로 일부러 가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층위가 다르다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감기약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성윤 최고는 뭐 계속 지금 사흘 연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제였나요? 어제는 이제 2시간 정도 뭐 했냐. 그러니까 국회로 온 시각이 12시 45분. 계엄 선포는 10시 반. 2시간 동안 뭘 했냐.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검장으로서 검사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수사를 하고 있다. 아니 감기약 먹을 때 그 성분 보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병원에서 무슨 이게 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뭐 이성윤에게도 아니고 그냥 약국에서 주는 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기약 먹으면 노곤해져 가지고 잠 오고 이런 건 사실인 것이고 이래저래 그때 당시의 상황이랑 그 어떤 해명이랑 맞춰 보면은 특별히 모순되지는 않는데 그걸 저거 자꾸 물고 늘어지고 감기약 성분 밝히라고 하는 게 금도를 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 자당이 아니라 상대 당 금도를 넘었다. 정치인들한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감기약 성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 계속하고 싶으면 검사를 하셨어야지. 약사도 아니고. 왜 정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김어준 방송에서 진행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김어준 씨가 아무래도 정청래를 지원한다라는 게 중론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문조털레유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지어주셔서 거기서 털이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송의 플롯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판을 벌려준 거란 말이에요. 해명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어떻게 구도가 돌아가는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속칭 우리가 어떤 코인을 타다가 내가 지금 대장주로 갖고 있는 코인이 좀 불안불안하면 사람이 흔히 얘기하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 조금 얹혀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 리밸런싱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제로 어떤지와는 별개로 김어준 씨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정청래가 좀 약하다라는 판단이 큰 게 아닌가 이런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앞으로 부를 거예요. 이제 김민석 총리도 불렀으니까 김어준 총리에서 나는 뭐 중립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고 이제 다음에 정청래도 부를 것이고 고민정 의원도 부를 것이고 하겠지만 결국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몰빵으로 탔던 본인의 자산을 어떤 정치적 자산을 리밸런싱했다라고 공표를 한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대장 큰 손이 움직이면은 개미들은 따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에게 좀 정치적으로 많이 불리해진 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립이란 단어와 김어준이란 이름이 참 안 어울리네요. 거대한 형용 모순처럼 느껴져요. 어쨌든 그 어제 방송의 핵심은 표결 직전에 뛰어온 걸 보면 어쨌든 일부러 불참한 게 아니다 이런 해명을 이제 해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단순히 그 내용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민석 정 총리에게는 불리한 질문들도 분명히 했고 또 앞으로는 김민석 정 총리를 불렀기 때문에 나머지 정청래 전 대표 등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인터뷰 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민석 전 총리와 김어준 씨는 사실 구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구원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로 생각을 하는데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꾸 김민석 전 총리 여론조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실에서도 그런 거 집어넣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집어넣는 순간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총리로서 하고 있는 많은 행보들이 다 정치 행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실제 정치 행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자기 정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대표 시절에 그 네. 대표적인 게 조국혁신당 합당 등에 대한 얘기고. 네.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마음이 아예 없었냐라고 하면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총리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정치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두 사람의 트러블들이 계속 있어 왔었고 이걸 뭐 어느 정도 그런 애들이 있다고 서로 얼굴 안 보고 방송 안 나가고 하는 건 굉장히 좀 그 어느 정도 수준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행위다. 이제 뭐 분산 전략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 뭐 그 사실 언론에서 막 논평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본인들 사실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보는 채널이라 당내 선거를 할 때는 불가피하게 거기 많이 출연을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보여준 태도는 특정 누군가를 뭐 민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 명의 진행자로서 뭐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비판받을 일이 새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범상한 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기 정치 얘기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기 정치는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중에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 얘기하는 정치인들 모든 정치인들이 되게 가식적으로 느껴져요.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를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는 자기 정치인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정당이라는 거는 무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리당자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해가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정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흔드는 방식으로 자기 독자 세력을 구축하는 것, 이를테면 그러면 자기 정치에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되는 거고 당이 힘든데 그 당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우뚝 썰려고 하는 것, 이런 걸 보고 이제 부정적인 자기 정치라고 해요. 김민석 총리가 했던 것들 중에 그런 방식의 자기 정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김민석 총리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청래 전 대표는 그 자기 정치를 당 대표가 했죠. 로망이다 이 발언. 근데 그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안정성에 대해서 뭐 어떤 뭐 흔들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당의 풍지박산이 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김민석 총리만 지지가 오르고 개인 지지만 오르고 이러면 이제 자기 정치인데 그거 그냥 넘어가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마타도어고 사실. 그러면 김민석 총리께서 정청래 대표한테 말하는 그 자기 정치란 이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이거 그렇게 교조주의적으로 할 일이 아니니 이거 당에서 한번 수기해 보시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수기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 하자마자 페이스북에 보안 수사권 안전 폐지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안정성도 훼손하고 우리 공동체가 가져가야 할 어떤 피해자 인권 보호 이런 것들도 위협하고 이걸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그 정청래 대표 본인밖에 없어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그렇게 얘기하면 지지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자기 정치라고 하는 거지. 그냥 정치인들 나와서 한마디 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100% 동의하고요. 김민석 총리는 그럼 자기 정치를 안 했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정치 개념이 조금 다른데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결이 다른 자기만의 행보를 하면서 그 자기 정치를 한 거고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 배를 타면서 자기 정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자기 정치의 결과가 민주당이 누가 더 도움이 됐냐를 갖고 이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해라는 단어를 쓰죠. 그거 다 떨어내고. 근데 자기 정치로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가 그 조국혁신 합당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거 어쨌거나 당의 이제 그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친명계에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산됐는데 그 결과값은 아주 명확해요. 조국의 낙선. 제가 봤을 때 요즘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무섭는 논란들을 보면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민주진영 전체로 보게 됐을 경우는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덜어내야 될 사람인가요? 그럼요. 세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호도 아니고 조국의 강을 건너자 해놓고 왜 갑자기 다시 거꾸로 거슬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은 본인이 가장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그 핵심 포인트로
여기 조국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당원이 아닙니다. 네. 세게 말씀하셔. 네, 외부인.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그 외부인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대표가 그 정도로 그냥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하원기 부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치워버려야 될 존재인가. 저는 그렇게 동일하지만 민주당에서 진짜 그렇게 동일할까요? 저는 민주당에서 치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국 정치권에서 퇴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요새 뭐 뉴이재명이나 이렇게 해서 좀 결이 갈리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내 특히 좀 젊은 세대 분들이라고 하실까요? 조국을 정말 싫어해요. 근데 물론 지금 대한민국 젊은 층이면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실제로 그 발언에 페이스북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다른 방송 같은 것도 이렇게 보잖아요. 좀 이렇게 민주당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떴나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 분들이 다 한숨 쉬고 저거 왜 저러시냐 하는데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방금 부시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유시민 장관과 같은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국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 내 신구 갈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대별로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건 국민들인 거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안수사권 관련된 것이 저는 대표적인 자기 정치라고 보는데 결국 이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이제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폐지됨으로써 생기는 폐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젠다로 끌고 오고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도 거기에 끌려가서 폐지하겠다고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자기 정치를 하신 거죠. 누가 먼저 했느냐는 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법사위가 열리고 법사위에는 법안 소위에서 다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서영규인데 법사위원장이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제 법사위 보니까 이 다른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저희당의 김남희 의원이라든가 정성호 장관.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종결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섣부른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법사위 보안 수사권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잠깐 거기 브릿지로 이제 국민의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국민의힘은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는 또 장외로 나갔어요. 보니까 인천, 뭐 부산, 광주, 전국 다 도나 보죠. 네,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내고 있잖아요. 올림픽 공원도 여전히 계속 나가고 있고 밖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끝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활동을 하시든 다 좋은데 국회의원 장동혁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이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경중을 갖고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총의를 모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딱 한 방향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이때 와서 그 장윤기 뉴스 처음 수요일 저녁에 말씀하셨어요. SBS 보도가 나오자마자 목요일 아침에 보고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달려가야 될 곳은 경찰청이다. 경찰청장 퇴진하고 보안수사권 문제 갖고선 세게 얘기하고 그 이슈 파이팅을 목요일부터 장동혁 대표가 목금토일 세게 달려왔으면 어땠을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종편 등 모든 뉴스가 장윤기로 다 깔고 부친, 큰아버지, 가족 간의 범행까지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여야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경찰청장 즉각 경질입니다. 경찰청장으로 끝납니까? 보안수사권 문제 가지고 완전히 정부는 이건 국민들 민심에서 끝으로 갔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밀어붙여서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왜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자기들도 안단 말이에요. 정성호 장관도 알아. 정성호 장관도 이 문제 때문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으로 문제가 밝혀졌던 걸 알았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도 보안수사권에 예외적이지만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랑 세게 한판 붙으니까 김민석 총리가 자기 정치한다고 나와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우리 정부 입장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이걸 밝히고 수사해야 되는 경찰이 살인자 편이에요. 이거를 보안수사권이 없었으면 밝혀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이러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 만나갖고서는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만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오게 되는 건 결국 당 지도부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야당이 그 모양이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를 제가 더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대체 존재 의의를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자꾸 장외로 나가는 건 이제 그런 거죠.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자꾸 타당한 얘기로 바가지를 긁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랑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딸이 막 방문 닫고 들어가면서 아빠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아들은 막 혀만 쯧쯧쯧쯧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거죠. 밖에 이제 자기 그래도 반겨주는 사람들이랑 이제 소주도 한잔 하고 대포도 한잔 하고 그렇게 취해서 들어오고 싶은 거죠. 나갔다.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사실상 아까 김병민 부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면 지금 당이 난장판 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에 가기만 가면 괴로운 거죠. 뭐 철없다고 평가받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맨날 우리 다 사퇴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래도 자기한테 박수라도 조금이라도 쳐주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기대게 되는 거고. 이게 마치 그겁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외로울 때마다 딴지일보 가서 글 쓰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공원 가서 제명아 싸우자 이런 거 들고 나가면은 나한테 따뜻한 눈길 한번 보내주지 않을까. 외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따뜻함이 그리웠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그 재선거 이런 거 되려면 앞에 계신 그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을 일단 물거품으로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선 정리부터 해놓고 뭐 주장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판사였고 그리고 선관위 관련한 업무를 본 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거 다 압니다. 알면서 본인도 아는데 그러는 거다. 저도 뭐 비슷하게 지금 아까 집안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아빠로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안을 정리하실 수 있는 집안 내에 권력이 있으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어차피 권력이 없다. 본인께서 안에 들어오셔도 하실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밖으로 도는 건데 뭐 스스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본인의 뭐 퇴진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 최후의 책임을 지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안 하신다고 지금 천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남은 임기 하시고 싶은 거 하실 수 있는 게 뭐 본인 마음에 남는 거라도 없어야 나중에 좀 더 좋은 모양새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속 터지는 얘기를 막 시원하게 하시네. 어떻게 뭐 안덕산 하시면 뭐 내보낼 수 없는 건데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또 쏟아져. 제가 지난주에는 그 뉴스가 있었고 어제 오늘자로 국민의힘이 이제 정치는 타이밍에 맞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타이밍에 맞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언론이 따라올 수 있게. 지난주에 갔었어야 되는 곳은 경찰청을 찾아가서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했었어야 되고 오늘 이 순간 장동혁 대표가 찾아가야 되는 곳은 밖에 장외가 아니라 국방부를 찾아가야 됩니다. 안규백 장관에 대한 병역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혹이 뭐 있죠. 의혹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안규백 장관 너 방위 갔다 왔는데 옛날에 이 일이 있었지가 아니라 왜 안규백 장관한테 그렇게 가냐면 6사부터 이 해사까지 있는 3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군이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이 이슈를 군의 최고 전문가가 총의를 모으고 미래 군의 육성을 위해서 그 일을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추진하면은 그래도 반발이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군에 대한 아무 전문성이 없는 안규백 장관이 그 내용들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밖에 있는 엄청난 반발이 있어요. 근데 안규백 장관 과거에 있었던 병역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옆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누구냐? 그게 야당인 국민의힘이잖아요. 이 이슈 가지고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가 메시지 한번 냈던 것 같은데 옆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이크를 가장 크게 확성기로 치환시켜주는 게 당대표 지도부 역할이거든요. 그때 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좀 제대로 국민의힘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하는 기구가 하나는 있어요. 뭐요? 윤리위라고. 그래요? 뭐 어디 다른 위원회들은 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그래도 매일매일 이슈를 생산하고 매일매일 누군가와 싸우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장동혁 대표 근데 요새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법률가가 맞나 싶은 게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연구 복당 금지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발언을 비공개에서 했던 걸로. 그 연구 같은 소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정당의 윤리위라는 건 사법부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은 어쨌든 죄형법정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성문화된 규정이 먼저 있고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에 맞게끔 뭐 형벌을 내린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헌 당규에 따라 징계하겠다가 아니라 당헌 당규를 고쳐서 징계하겠다. 이게 뭐하는 이게 뭐 북한을 그렇게 욕하다 보니까 북한이 약간 닮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극으로 가고 있다. 다른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안규백 장관 탄핵 관련 얘기해서 사실 안규백 장관은 이전에도 탄핵 일론이 한번 나왔어야 돼요. 예비군 사망했을 때 전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예비군이 훈련 중에 사망한 게 아니라 안규백 장관이 지금 병역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군을 정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군대라는 조직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무리하게 충성하려는 장교들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사고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야당으로서 저희가 너무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 장 대표님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얘기하신 대로 지금 가장 큰 야당이고 또 거기에 지도부를 하고 계신데 이런 지금 본인의 어떤 투쟁력을 너무 낭비하시는 모습이 전체 야권에서도 뭐 좋게만은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안수사권 얘기도 짧게 해볼게요. 어쨌든 법사위의 단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상정은 됐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청래 대표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기를 호응하는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원기 부대변인처럼 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조정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가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정부의 입장을. 여기서 회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 주에 TV를 틀고 뉴스를 조금이라도 본 정치인들이 있다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과연 저런 상황들을 지켜보고도 주장할 수 있을까 싶어요. 끝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김남희 의원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우려의 목소리 당연히 있고요. 이게 뭐 당대표 후보 두 분이 뭐 의견이 일치했다고 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입장은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사실 입장이 바뀌었으면 정부안으로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된 거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면 그만인데 안 보낼 테니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수기하라는 그 입장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근데 괜히 이거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제로 설치하면 이걸 되게 근본주의적으로 다루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논의하라는 차원에서 저는 전술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뭐 전당대회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죠. 그렇죠.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방송 보니까 뭐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경하게 말씀하셨던 저희 당 정치인들은 뭐 대안이 뭐냐 물으니까 아니 검사가 그러면 언론에 제보하면 되지 이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뭐 언론 보고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렇게 뭐 떠들어 놓고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가 먹히지 않을 경우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이 재래식 언론이라고 폄훼했던 거기에다가 제보해서 해결한다는 게 이게 제정신들이냔 말이죠. 사실상 방법이 있네요. 언론이 안 써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당원들이 보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설득되고 싶어요. 그냥 뭐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그 어떤 적절한 대안이 있으면 검찰의 어떤 그 권력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검찰 때려잡자고 해가지고 국민들 피해보는 거 감수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 의해 억울한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민주당 다수의 그냥 지지층의 인식을 다 수정해야 되는 거죠. 부대변인 목소리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자 해지를 정성호 장관이 하면 됩니다. 어제 만나셨잖아요, 정재원 원내대표. 만났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고 했지만 총리가 대통령의 생각과 관계없이 자기가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과 지금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하원기 대변인 얘기처럼 바뀐 게 아니라면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자기 정치로 전당대회용으로 이용했다는 말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 사람이 아니에요. 저긴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가 된 거지. 그러면 책임 있는 정부의 그래도 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해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아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국민의 상식적인 발언 한마디를 꺼내는지 안 꺼내는지가 아마 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너무 싸움 붙이지 마시고요. 국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국회에서 상식을 전달드리고 국회에서 수정해가지고 정부에 올리면 그걸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할 리도 없으니까 제대로 조정되게끔 당의 구성원들이 노력할 겁니다. 장관이 노선을 바꿔라. 국회에서 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저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피해가 생겼을 때 결국 정부가 책임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얘기하신 것처럼 좀 전향적인 태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뭐 아니라고 어쩌라고 해도 누군가는 아 여기는 이재명 픽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혹시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나중에 가서 말 바꿨네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제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반드시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십사. 타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말 바꿔야죠. 뭐 어떡해요. 고집 피우는 거나 말 바꾸게 나아요. 말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병민 대변인 부시장께서 자기 정치 아까 할 때도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시작했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서울시 간 거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입장을 바꾸는 게 국민한테 이롭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저 이제 신문 기사를 쭉 보다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의원을 좀 비교해가지고 일단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이제 장외 집회에 나가고 이러면서 강성 지지층 결집과 당 기강 확립에 집중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징계 정국이랑은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게 두는 동안에 이제 본인은 대여투쟁 정책 행보 쪽으로 좀 외연확장으로 맞추는 것 같아서 둘이 확 대비된다. 아까 말했던 안규백 장관이 최소한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했을걸요?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여권과 정부의 허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게 야당 본연의 역할이에요.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은 이슈 파이팅이랑 사안의 본질을 파악해서 빠르게 파고 들어가는 게 장점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점은 정책적 포인트를 가지고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걸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 대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이 금요일이면 내일 동대문 DTP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들이랑 정책 박람회를 하는데 실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으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왔던 일들을 같이 세이즈하고 또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가는 게 결국 야당이 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안수사권 문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한동훈 의원을 매우 싫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매우 싫어하는 한동훈 의원을 더 몸집을 키워주게 된다는 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보안수사권 폐지에 만약에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고집대로 통과가 됐어요. 장윤기 사건 이런 게 몇 개 반복이 돼요. 그럴 때마다 한동훈 의원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랑 싸운 게 저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유력 대권 주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일이냐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합리적으로 이성을 찾고 우리끼리라도 조금 정제된 얘기들을 해서 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 뭐 대비되는 이 행보가 뭐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좀 오신 거. 세 분과 함께 정치 속풀이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픽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당선 이후에 그때는 전화로 나오셨었고 직접 나오신 것도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떠셔요? 그냥 뭐 바쁜 시간 보내고 있고요. 저 지역 중심으로 인사 선거 당선 인사 아직도 다니고 있고. 그러시군요. 틈틈이 또 원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또 일 처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 상황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징계 전국으로 흐르다 보니까 소장파 의원들은 뭐 반발하고 있고 이제 소위 친한계 의원들은 뭐 징계만 별로 안 두렵다 뭐 이런 기류이기도 해요. 이 징계 전국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6월 3일 지방선거를 마친 뒤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론조사 결과의 급격한 변화였잖아요. 당시에.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게 그 민주당 독주 그리고 대안 없는 그 질주에 대한 비판도 있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제1야당으로서 지금 민주당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당신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한 대안을 좀 국민들에게 좀 제시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였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징계 정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 또 통합보다는 분열로 가는 거고 저희가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지금 최근에 등장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당을 위해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직접 치르셨던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통해서 확인한 민심이 있는데 지금 이 징계 정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 민심을 소위 뭐 배반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방향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방향 전환이다. 일단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게 소위 이제 사실상 징계 1순위 사유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뭐 징계 대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저를 제외한 저 외에도 많은 분들께 질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통된 답이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대의라는 것이 당의 면모를 일신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민주당의 독주를 제어하고 우리가 그 대안으로서 분명히 미래 비전을 앞으로의 30년, 5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견에는 뭐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함께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후보를 그때 당시에 한동훈 후보를 도왔던 안 도왔던 그것이 물론 정당은 조직이고 조직에는 당연한 규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조직을 살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될 텐데 그것 없이 그냥 미시적으로 그 규율만을 강조한다면 우리 정당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본질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숲이 아니라 나무로 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 더 발전을 한다. 그러면 해야 되죠. 그런데 징계가 오히려 우리 당의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켜서 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한동훈 의원의 복당 말씀하시면 잠깐 이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의원님이 이제 입성을 또 하셨고 체감하시기에는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일일이 카운팅을 하지 않아서 그 뭐 숫자가 얼마다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 한동훈이라는 개인 인물을 다시 복당시키는 게 옳으냐 그러냐의 논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양당제 시스템입니다. 그 양당제를 만드는 그런 기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양당제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모이느냐, 어느 쪽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더 얻어내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아젠다들을 흩어지지 않게 한 묶음으로 잘 묶어내는 그 기술을 가진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보수 영역에 나름대로 나는 보수 정치인이다, 보수 정치를 지향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주장이 어찌 됐건 간에 일단 한 울타리 안에 다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는 대상 중에 뭐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한 울타리에 있던 식구들은 다 모으는 것이 기본 첫걸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보수 대통합. 그렇죠. 근데 한동훈
후보가 그때 당시는 무소속이었지만 이제 무소속 그 의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원내에 진입해서 네. 의원이 됐고 예. 언제든 우리 당에 복당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마당에 그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 그분을 지원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덜어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통합하게 되면 네. 지금 덜어냈던 분들, 징계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가 또 남을 수 있다. 그 의원이 그 사실 앞서서 한 인터뷰를 다른 매체와 한 걸 제가 보니까 이제 장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옳다. 다만 이준석,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후유증이 컸으니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지지난주였냐 그 의원총회 때도 이제 의원님들이 사실은 기자회견을 또 하시려고 경기도 의원님들이 하시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된 걸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우리 의원님이 장 대표 거취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변함이 없으실까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방향으로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네.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퇴진을 위한 질서를 만들고 있다. 예. 퇴진이 됐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 장동혁 지도부가 임기를 마치는 게 됐든 어찌됐건 이 논란은 당내에서 빨리 종결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위한 뭐 결론을 빨리 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의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뭐 원내에서는 넓게 공감대가 펼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제가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원내에 들어와서 보니 이준석 대표 또 한동훈 대표를 당 리더십에서 끌어내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우격 따짐식의 방법이 후유증을 오래 남기고 실질적으로 당내 통합을 저해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남긴 이상은 그에 대한 교훈이 있어야 될 테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질서 있게 잘 연착륙할 수 있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정점식 원내대표의 그 생각이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잘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응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사퇴는 해야 되는데 좀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라는 게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라는 조직이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 데에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 다만 그 시기나 뭐 질서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징계가 이제 막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아직 뭐 서류를 보고 있는 단계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징계 정국이 더 거세지게 되면 소위 이제 의원님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이제 중진 의원님들이 또 계시지만 좀 약간 침묵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신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그런데 이 정국이 더 거세지면 좀 이 기류도 변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침묵하고 있다기보다는 목소리를 더 낼 만한 그 상황,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중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진들에게 필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특히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붓기보다는 그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중진의 역할일 테고 제가 22대 총선에서 실패하고 다시 재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 그 한 2년간의 시간 동안에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거 아니었나
않나 싶습니다. 당이 어려워졌을 때 네네. 저는 그냥 제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이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런 환경이 여건이 좀 이렇게 무르익으면 저는 그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어찌됐건 저희가 제1야당으로서 예. 지금 거대 여당의 그 폭주를 견제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당 내에서 네. 누군가를 밀어내는 리더십보다는 누군가 여러 사람들을 한 테이블로 끌어모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중진 의원들께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정치 시간에 나오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보수 대통합 이 역할에 있어서 사실 의원님이 꽤 이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의원님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 네. 한동훈 의원이 와서 또 축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의원이 1호 법안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의원님 성함이 들어갔고 의원님이 낸 1호 법안에 또 한동훈 의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성함이 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근데 국회에서는 흔한 일이어서 그게 뭐 특별하게 어떤 전제가 있고 또 목적 의식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의원들 간에 법안에 공동 발의에 참여해주고 또 저 토론회에 같이 참여해서 축사를 하고 또 초대를 받고 초대를 하고 이런 게 흔한 일이어서 그게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 그런 계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원내에 있는 그리고 또 당내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하고는 저는 굉장히 깊은 신뢰와 관계들이 오랫동안 쌓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해 없이 왜곡 없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이 필요하다면 제가 뭐 그 장을 만드는 데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김병민 전 부시장이 여기 나와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뭐 참정권 수호 이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 대표로서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는 보안 수사권 폐지와 같은 이제 중차에 대한 또 이슈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어제부터죠 인천이나 이제 이렇게 또 장외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역할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제기를 하거든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 시스템이 양당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 양당식의 그 특징은 뭐냐면 각 정당이 캐치올 파티라고 그래서 모든 그 이슈 현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다 갖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는 행동은 특정한 이슈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현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로부터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현안들을 놓치게 됨으로써 저희는 소수 정당 또 특정한 진영, 특정한 그룹만을 향한 정당으로 오해받기 쉽거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소위 저희가 이틀막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요. 보안수사권도 뭐 물론 마찬가지고. 뭐 지금 현재 원구성 협상이 원내대표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당대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자본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증권시장이 그렇고요. 또 금리도 시중금리는 지금 굉장히 높은데 기준금리는 낮습니다만 이 금리 변동도 곧 조만간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당을 상징하는 대표가 우선순위의 특정한 사안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정당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왜 그런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선순위가 그 1번 순위가 거기에 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어난 참정권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그게 뭐 저희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그 문제 해결을 그 이슈에 몰입해서 그 문제를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나머지 후순위에 있는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그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셨던 거 봤어요. 그 이준석 대표와 같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방식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 여러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뭐 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수도 필요하고 뭐 전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준비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도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국가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을 정치적 일정,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강훈식 실장이 그랬나요? 얼마 전에 나와서 대통령 임기 중에 그 광주 이전을 호남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주 공항을 무한으로 옮기는데도 임기 안에 마무리될지를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 나가서 또 얘기했는데 전기, 뭐 물, 인력 이런 것들은 다른 전문가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뭐 제가 덧붙일 이야기가 없을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지금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이 평택 공장이 제 지역구 안에 있거든요. 지금 한참 마무리 공사를 짓고 있습니다. 6기를 짓기로 했는데 지금 6기가 동시에 그러니까 5기, 6기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에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에 빠르게 답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 5, 6기가 거의 동시에 올라가는 것은.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양산을 하는데도 아무리 빨라야 한 30년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뭐 목표가 한 2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공장이 다 마무리 짓는 게. 그런데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에 특성이 있어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는 아무 건설회사나 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 건설회사한테 맡기지도 않아요. 삼성 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는 삼성물산이 거의 다 이 일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데들하고 협력을 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건설의 후신인 SK 에코플랜트에서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맡기지 못하고 거기에 전속으로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파트 짓는 것처럼 한 건설회사가 맡아서 부산 현장도 하고 서울 현장도 하고 뭐 광주 현장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택 현장이면 평택 현장에서 다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현장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그 질 때 모든 회사의 역량이 총 집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평택 공장이 끝나면 뭐 30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면 한 28년쯤부터는 크레인들을 옮겨가겠죠. 거기 가는 해당지가 용인일 겁니다. 그죠? 지금 용인의 그 후속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28년, 29년쯤 거기 가서 옮겨가서 하겠죠. 그러면 용인이 다 마무리돼야 광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광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옮겨가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용인을 안 하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업의 그 경영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이잖아요.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을 보류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호남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그렇게 보시는군요. 뭐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닐 텐데 정부의 압력이 아니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도가 아니면 정부의 지도가 아니었으면 그게 그쪽으로 넘어갔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중에 마무리를 짓겠다 뭐 이런 정치적 발언, 선언적 구호 이런 것들은 지금 핵심 국가의 전략 산업을 대하는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의원님, 그럼 이 어쨌든 최근에도 이제 계속 지역구로 가시니까 돌아다니시면서 느끼시기에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금 평택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저희가 지역에다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반도체 벨트를 완성하고 그 이후에 계획대로 그 뭐 호남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가십시오라는 종류의 현수막을 붙이는데 잘했다라는 그 전화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 얘기는 뭐 계속 굴러가는 현안이니까 또 저희가 또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 유이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